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광진도서관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5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도서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제 단칸방에서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7시가 되면 도서관은 완전히 깨어납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침 회의를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구석에서 청소 도구들을 정리합니다. 가끔 회의에서 새로 들어올 책 목록이 언급될 때면 절로 귀가 쫑긋해지지만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너무 관심을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오전에는 주로 자료실 청소를 합니다. 책장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먼지를 털다 보면 문득문득 예전 생각이 납니다. 서가에 꽂힌 책들 중에는 제가 젊었을 적 밤새워 읽었던 책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 문학 관련 서가 앞에서는 발걸음이 자주 멈춰지곤 합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책등을 쓰다듬고 몰래 페이지를 넘겨보는 것이 제 작은 즐거움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도시락은 늘 간단합니다. 밥과 김치, 콩나물 무침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도시락이 아니라 이 시간에 몰래 읽는 책이니까요. 요즘은 새로 들어온 현대시선집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젊은 시인들의 시를 읽다 보면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제 젊은 시절의 열정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후가 되면 도서관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직장인들도 하나둘 책을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많은 자리를 중심으로 청소를 합니다. 책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이 보이면 청소하는 척하면서 살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찾으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저기 3번째 책장 위쪽에 있는 것 같던데. 하고 말이죠. 특히 문학 전공 학생들이 자료를 찾으러 오면 제 마음이 설렙니다. 저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한 학생이 해방기 문학 자료를 찾다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면서 우연히 그 광경을 보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할머니가 갑자기 나서서 조언하기가 망설여졌죠. 대신 청소하는 척하면서 그 책이 있는 서가 근처를 맴돌았고 결국 그 학생이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서관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을 읽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 청소를 하면서 문득문득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순간이 되니까요. 청소부로 일하면서 매일 이런 순간들을 목격하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도서관을 나설 때면 저는 항상 뒤돌아봅니다. 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도서관을 보며 내일 또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 짓게 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주로 오늘 도서관에서 보았던 책들을 떠올립니다. 가끔은 예전에 제가 강의하던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제자들과 밤새워 문학을 토론하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비록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저는 제 진정한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책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도서관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책들이 신선한 공기를 맡아야 하거든요. 창문을 열 때마다 책들이 깊은 숨을 내쉬는 것 같아 미소가 지어집니다. 먼지 털기 전에 창문을 여는 것은 제가 스스로 정한 규칙입니다. 도서관이 주는 월급은 적지만 이렇게 아침마다 수만 권의 책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제 삶의 특권입니다. 청소는 늘 3층 문학실에서 시작합니다. 시집과 소설책이 가득한 이곳이 제일 좋아서입니다. 걸레질을 하다 보면 책꽂이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먼지를 반짝이게 만듭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시조 한 수가 읊어집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여 올동말동 하노라. 청소를 하면서 시를 읊는 할머니라고 놀랍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1시간쯤 청소를 하고 나면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대부분 입시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들이에요. 도서관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이는 건 구석자리에 늘 앉는 여학생입니다. 까만 교복 차림의 그 아이는 항상 혼자 앉아 공부를 하는데 가끔 책장 너머로 훔쳐보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곤 합니다. 어느 날은 그 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졸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몰래 김밥 한 줄을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누군가 놓고 간 것처럼요. 그리고 청소를 계속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는 김밥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배가 고팠는지 맛있게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책장 뒤에서 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손상된 책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표지가 떨어져 나가거나 페이지가 찢어진 책들이 꽤 있지요. 그럴 때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도구함에서 풀과 테이프를 꺼내 조심스레 보수를 합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은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줄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아픈 책들을 치료해주고 있답니다. 특히 오래된 시집들을 보수할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해는 밤 같은 시들이 담긴 책들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읽어온 오랜 벗들이니까요. 그 시절 제자들과 함께 이 시들을 읽고 토론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지금은 청소부 일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 시절의 기억들이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을 청소하는 일은 제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걸레를 들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문학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책장 사이를 오가며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에도 저는 이 도서관에 가득한 지식과 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6시가 되면 도서관의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쯤이면 청소를 거의 마치고 제 작은 공간인 청소도구함이 있는 창고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잠시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고 컴퓨터가 부팅되는 소리가 들리고 사서 선생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새로운 관장이 부임하던 날 도서관은 어쩐지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현관을 지키고 있었고 청소도 평소보다 꼼꼼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평소처럼 청소를 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도서관으로 들어섰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임 관장 정유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곧바로 직원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소부인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자료실 청소를 하면서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종이책 중심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전자도서관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날 이후로 도서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열어주던 창문들은 공조 시스템 가동을 이유로 굳게 닫혔고 책장 사이로 스며들던 따스한 햇살 대신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가득해졌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스마트 도서관 프로젝트 현수막이 걸렸고 곳곳에 태블릿 PC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서 처분 계획이었습니다. 전자책으로 전환이 가능한 도서들은 모두 폐기하고 그 자리에 디지털 열람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래된 책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성껏 보수해온 책들이 하나둘 폐기 목록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문학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장님이 2명의 직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책장을 둘러보며 폐기할 도서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집들도 다 폐기 목록에 넣으세요. 어차피 요즘 누가 종이로 된 시집을 읽나요? 전자책으로 충분합니다. 네, 관장님. 하지만 이 중에는 초판본도 있고 절판된 책들도 많은데 더 이상 도서관을 창고처럼 운영할 순 없어요.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저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가에 꽂힌 책들이 마치 살려달라고 저에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체크하고 있는 곳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한국 현대시 전집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수집된 시집들은 그 자체로 우리 문학의 역사였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청소 업무 외주화 계획이었습니다. 정 관장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청소와 경비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어느 날 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청소업체에서 관리를 맡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겨우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우연히 관장의 책상 위에 놓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혁신 전략. 그 아래로 작은 쪽지가 보였습니다. 효율성 극대화, 비용 절감, 현대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퇴근길, 도서관을 몇 번이나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찻잔을 앞에 두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살펴온 책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침마다 제가 열어주던 창문은 누가 열어줄까요? 홀로 공부하는 그 여학생에게는 누가 김밥을 놓아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강의하던 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제 모습,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쓴 시집 겨울나무가 있었습니다. 출간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시집이었지만 그 속에는 제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지 청소부 할머니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평소처럼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도서관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책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제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4층 자료실의 시집과 문학작품들이 가장 먼저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장의 말로는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시집을 읽는 노인분들도 계셨고 점심시간이면 문학작품을 읽는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대출을 하지 않았을 뿐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던 한국 현대시 전집들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30년 전 학생들과 함께 읽었던 초판본들도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부터 서정주의 질맞의 신화까지 한국 현대시의 정수라 할 만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박스 속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한 권의 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제가 29살에 출간했던 첫 시집이었습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이렇게 폐기 목록에서 발견하게 될 줄은 더욱 예상치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자 옛 글씨체로 쓰여진 제 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봄날은 가고 꽃잎은 지고 그리움만 남아서 20살의 제자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이 시는 정말 아름다워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른 시집을 제자리에 놓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정유진 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스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들 내일 아침 일찍 수거차가 온대요.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세요. 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들의 가치를, 이 책들이 담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 문학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할머니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이 문을 닫은 후에도 저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더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남았습니다. 폐기될 책들이 담긴 박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책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한 권 한 권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살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책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시집들, 절판된 소설들, 귀한 초판본들. 그것들을 제 카트에 옮겨 담았습니다. 청소도구함 안에 잠시 숨겨두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가지고 나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관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류 작업을 하다가 퇴근하려는 참이었나 봅니다. 카트에 담긴 책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폐기 대상 도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하신 건가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카트에서 한 권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시집이었습니다. 관장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던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자 이름을 확인하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순자 교수님, 혹시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장의 손에 들린 제 시집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김순자 교수님이신가요? 서울대 국문과의 그 김순자 교수님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청소부로? 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책과 멀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관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기억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겨울나무의 저자이신가요?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제 시집을 그녀가 알고 있다니. 그 시집,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입니다. 마지막 겨울나무처럼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시구를 읽고 저는 문학도의 길을 결심했습니다. 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대학원에서 현대시를 전공하려고 했어요. 교수님의 논문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취업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행정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관리자의 얼굴 뒤에 숨어있던 젊은 문학도의 모습을. 앉으시죠, 교수님. 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장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늦은 밤, 도서관은 이미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관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디지털화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종이책이 주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시에서는 성과를 요구하고 책임자로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이 이해되었습니다. 저도 한때 학과장으로서 비슷한 선택의 순간들을 겪었으니까요. 책들을 보수하신 분이 교수님이셨군요. 관장이 깊은 감동에 빠진 듯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었어요. 누군가 밤중에 책들을 고쳐준다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종이책의 가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균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교수님,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자문위원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공식적인 직함과 함께 말입니다. 청소부가 아닌 도서관의 원로 자문위원으로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침 청소는 계속하게 해주세요. 책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관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청소부 김순자가 아닌 자문위원 김순자 교수로서 도서관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아침 청소를 마치고 나면 저는 이제 문학실에서 작은 강의를 엽니다. 아침의 시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모임에는 매일 1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출근길에 잠시 들르는 직장인도 있고 등교 전에 들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를 읽고 시가 전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 교수님, 우리 도서관의 디지털화 사업에 교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책들을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책들은 디지털화하면서도 실물을 보관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도서관의 한쪽에는 한국문학특별보관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초판본들과 절판된 작품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화 작업은 진행하되 원본은 특별보관실에서 소중히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사서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오래된 지식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도서 검색 시스템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느끼는 설렘이 마치 제가 다시 학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특별히 기쁜 일은 제가 매일 아침 보살펴주던 그 여학생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시 교실을 마치고 나올 때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수줍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을 놓아주시던 분이 선생님이셨죠?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워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선생님이 놓아주신 김밥 덕분에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우리 시 교실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이 쓴 시를 조심스레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놀라운 재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디지털화 작업도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이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어느 날 정관장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깨달았어요. 도서관의 현대화가 꼭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새 것과 옛 것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책들의 먼지를 털어줍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어 책들이 숨을 쉬게 해주고 책장 사이를 걸으며 시를 은졸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끔은 정관장도 아침 일찍 나와서 저와 함께 책들의 먼지를 털어주곤 합니다. 교수님, 어느 아침 정관장이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동이 트는 하늘에 마지막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책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책의 보관소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장미영은 35년 차 간호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들 키우는 것보다 쉬웠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었다. 퇴직하고 나서 장미영은 요리 블로그에 전념했다. 미영인의 부엌이란 이름의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만 5만이 넘었다. 댓글마다 이모님 덕분에 시어머님께 칭찬받았어요. 이모님 레시피는 실패가 없어요라는 글이 가득했다. 며느리 소율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었다. 어려서부터 가정부가 있는 집에서 자란 금수저 딸이었다. 결혼 전까지 한 번도 부엌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시집 와서 고생하겠다 싶어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 했지만 소율은 요리는 자기 취향이 아니라며 매번 웃어넘겼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장미영은 새벽 시장으로 나갔다. 가장 싱싱한 식재료를 골라 반찬을 만들었다. 아들 준서가 좋아하는 묵은지, 김치찌개, 장조림, 멸치볶음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일주일치 반찬을 준비했다.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가 반찬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밀키트가 대세라면서 한 세트에 3만 원짜리 패키지를 자랑했다. 미슐랭 셰프의 특별 레시피라고 했다. 시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 쉬시라는 투였다. 아들 준서는 이런 소율의 태도를 모른 척했다. 엄마, 소율이가 나름 신경 쓰는 거예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릴 적 엄마표 도시락을 자랑스레 들고 다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추석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소율은 명절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다. 고급 한정식을 예약해뒀다고 했다. 장모님 권유로 미슐랭 레스토랑을 잡았단다. 장미영이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은 쓸모가 없어졌다. 한 달 뒤 소율의 부모님이 온다고 연락이 왔다. 김치찌개를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평소엔 밀키트를 자랑하더니 이번엔 시어머니 손맛이 필요했나 보다. 장미영은 새벽부터 장을 봤다. 제일 비싼 꽃게를 사고 한우 장조림도 했다.
이틀 내내 부엌을 지켰다. 소율은 장미영의 음식을 자기 공으로 돌렸다. 부모님 앞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다며 슬그머니 가로챘다. 장미영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신우이가 며느리 솜씨가 늘었다고 하자 쑥스러운 척 웃기만 했다. 명절이면 늘 이랬다. 소율은 빈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반찬을 싹쓸이했다. 이거 며칠은 버틸 수 있겠네요 하며 웃었다. 장미영의 반찬 덕에 외식비를 아낀다고 자랑스레 말하기까지 했다. 장미영의 블로그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요리책을 내자고 했다. 강의 의뢰도 들어왔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해주는데 정작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모르는 척했다. 블로그엔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올렸다. 정성 들인 만큼 맛이 난다는 글이었다. 댓글은 하루에도 수백 개가 달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블로그 구독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다. 장미영은 서서히 지쳐갔다.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았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요리에 시간을 쏟았지만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장미영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장미영의 60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소율은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다고 알려왔다. 장미영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친구들과 조촐하게 보내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소율이 일하는 회사가 행사를 후원한단다. 초대장에는 소율의 회사 로고가 크게 박혔다. 하객 명단도 소율 마음대로였다. IT 업계 사람들, 마케터들, 인플루언서까지. 장미영의 친구들은 뒷자리로 밀려났다. 연회장은 특급 호텔 최상층이었다. 입구의 현수막도 테이블 장식도 화려했다. 모두 소율이 골랐다. 장미영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 평생 요리하며 살아온 사람의 생일상인데 호텔 뷔페로 때우자는 게 며느리의 효심이란다. 소율은 내내 자기 지인들과 어울렸다. 장미영을 챙기는 둥 마는 둥, 인맥 자랑에만 바빴다. 500억 기업의 마케터를 알고 지낸다며 하객들이 즐거워했다. 정작 생일의 주인공은 무대 위에서 잊혀졌다. 축하 영상도 황당했다. 장미영의 인생이 아닌 소율이 시댁에 들어와 효도한 기록 같았다. 영상 말미에는 회사 광고까지 들어갔다. 소율의 SNS에는 효녀 며느리 인증샷이 도배됐다. 생일이 끝나고 며칠 뒤 장미영은 블로그 운영 수익을 꺼냈다. 손주 영어 유치원이라도 보내라고 했다. 이제 월 수익이 제법 됐다. 그런데 소율은 단칼에 거절했다. 시어머니가 교육비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투였다. 이튿날부터 소율의 오만함은 더 심해졌다. 시어머니 생일을 호텔에서 치러줬다는 걸 입에 달고 다녔다. 명절 음식은 여전히 장미영이 했지만 SNS에는 자기가 한 것처럼 올렸다. 정성은 가로채고 자랑은 혼자 다 했다. 장미영의 분노는 끓어올랐다. 소율은 돈 자랑할 줄만 알았다. 매일 아침 일찍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반찬을 하는 시어머니의 정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준서도 달라졌다. 예전엔 엄마 반찬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젠 아내 편만 들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면서 비싼 밀키트를 자랑했다. 장미영의 마음은 조금씩 식어갔다. 블로그엔 매일 감사 인사가 넘쳤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마워했다. 요리책 출판 제의도 들어왔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블로그가 유명한 줄도 몰랐다. 어느 날 소율이 또 연락해왔다. 이번엔 회사 중역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다. 장미영에게 음식을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늘 그렇듯 시어머니의 솜씨는 필요하지만 인정은 하지 않으려 했다.
장미영은 이번만은 거절했다. 소율은 놀란 듯했다. 시어머니가 거절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는지 둘러대기 시작했다. 피곤하시죠? 연세도 있으신데 하는 말들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분노는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체념이었다. 장미영은 더는 반찬을 보내지 않았다. 명절에도 며느리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아들이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상관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얼마 뒤에 일어났다. 정월 대보름을 사흘 앞두고 장미영은 손가락을 대었다. 두부조림을 하다가 기름이 튄 것이다. 꽤 깊게 되었지만 병원에서 35년을 일했으니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았다. 문제는 그날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 소율이 전화를 걸어왔다. 장미영의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했다. 평소라면 고마웠을 일이다. 하지만 며느리가 준비한다는 건 생일상이 아니었다. 셰프의 집밥 구독권이었다. 3개월짜리 프리미엄 상품이란다. 한 달에 한 번씩 유명 셰프가 만든 특별식이 배달된다고 했다. 대었던 손가락이 다시 욱신거렸다. 시어머니 생신상을 배달음식으로 때우겠다는 며느리의 말이 더 아팠다. 소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구독권을 보내놓고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다. 생일 전날까지도 잠잠했다. 아들 준서마저 카톡 한 줄로 끝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장미영은 아침부터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국물 간을 보는데 눈물이 떨어졌다.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미역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려 했었다. 하지만 소율은 그때마다 바쁘다며 피했다. 점심때쯤 택배가 왔다. 셰프의 집밥 포장 박스였다. 그날의 메뉴는 전복 미역국이었다. 포장지에는 스타 셰프의 얼굴이 크게 박혀 있었다. 300지짜리 냉동 전복 미역국, 가격은 89,000원. 장미영은 박스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자신이 끓인 미역국이 식어갔다. 소율은 전화도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카톡이 왔다. 어머님, 저 셰프 음식 도착했나요? 진짜 맛있다고 해서 특별히 골랐어요. 맛있게 드세요. 장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부엌 창밖으로 늦겨울의 햇살이 들어왔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봄나물이 햇살을 받아 파릇했다. 장미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를. 블로그를 열었다. 오늘도 댓글이 수백 개였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신상을 직접 차렸다며 사진을 올렸다. 장미영의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들이었다. 정성이 가득한 사진이었다. 장미영은 그동안 써놓았던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묵은지 김치찌개, 간장게장, 더덕구이, 소고기 장조림. 모두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만들었던 것들이다. 매주 새벽 시장에서 장을 봤다. 좋은 재료를 고르느라 눈이 빠지게 기웃거렸다. 손도 많이 탔다. 더덕은 손톱이 닳도록 껍질을 벗겼다. 김치는 절이고 양념하느라 이틀은 걸렸다. 장조림은 육수만 하루 종일 고았다. 그 정성을 며느리는 한 번도 알지 못했다. 장미영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보낸 전복 미역국이 있었다. 옆에는 자신이 아침에 끓인 미역국도 있었다. 둘 다 꺼내 싱크대에 놓았다. 먼저 며느리가 보낸 미역국을 데웠다. 포장지에는 어머니의 맛을 재현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한술 뜨자 가슴이 답답했다. 냉동실에서 녹인 전복은 질겼고 미역은 너무 잘게 부서져 있었다. 어머니의 맛은커녕 대충 만든 단체식 같았다. 자신이 끓인 미역국도 식어 있었다. 다시 불을 켜고 데웠다. 육수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처음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배운 그대로였다. 미역은 그날 아침 우려낸 것이었다. 바다 냄새가 아직도 선명했다. 장미영은 며느리가 보낸 포장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포장지에 그려진 스타 셰프의 얼굴이 구겨졌다. 장미영은 블로그에 접속했다. 오늘 하루 조회수가 10만이 넘어 있었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장미영은 자판을 두드렸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미역국 이야기. 35년간 아들 도시락을 싸며 깨달은 음식의 의미, 정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글이었다. 글이 올라가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울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했다. 장미영은 이제 알 것 같았다.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지 않는 며느리에게 계속 정성을 쏟는 게 잘못이었다는 걸. 바로 그때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미영은 받지 않았다. 곧이어 소율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역시 무시했다. 카톡이 연달아 왔다. 어머님, 저희가 찾아뵐까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장미영은 창가의 봄나무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는데 며느리는 8만 9천 원짜리 냉동식품으로 때우려 했다. 장미영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제 반찬해줄 일 없을 거다. 너희 좋아하는 밀키트로 먹어라. 장미영의 블로그는 한 달 만에 방송에 나왔다. 미영인의 부엌이 화제가 된 건 그녀가 올린 마지막 글 때문이었다. 냉동 전복 미역국과 시어머니의 정성을 비교한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댓글만 10만 개가 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공유되었고 기사도 여러 개가 났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PD는 장미영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세상에는 이런 시어머니도 있는데 자신의 며느리는 그걸 몰랐다고. 하지만 장미영은 고사했다. 자신의 이야기는 방송용이 아니라고 했다. 아들 내외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처음엔 사과였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나중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전화도 수십 통씩 걸었다. 집 앞까지 찾아와서 배를 누르고 서성였다. 하지만 장미영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대신 요리 강의를 시작했다. 처음엔 동네 문화센터였다. 수강생이 늘어나자 곧 더 큰 요리 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기자 명단이 가득 찼다. 소율은 강의장 앞까지 3번이나 왔다가 돌아갔다. 수강생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장미영이 거절했다. 소율은 가명으로도 신청해봤다. 하지만 장미영은 알아챘다. 며느리에겐 이제 가르칠 게 없다고 했다. 아들 준서는 매주 어머니의 블로그를 들여다보았다. 새로 올라오는 요리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 비빔밥, 닭볶음탕, 된장찌개. 모두 자신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지만 이젠 다른 누군가를 위한 레시피였다. 첫 서리가 내리던 날 장미영의 요리교실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스타 셰프였다. 그가 만든 전복 미역국을 비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장미영 앞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의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 요리엔 뭔가가 부족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게 정성이란 걸. 이 장면은 곧 뉴스가 됐다. 유명 셰프가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운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됐다. 그때부터 장미영의 제자가 늘어났다. 호텔 주방장들이 찾아왔다. 대기업 구내식당 조리장도 왔다. 유명 레스토랑 오너 셰프도 왔다.
모두 장미영의 정성을 배우고 싶어 했다. 냉동식품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그 맛을. 셰프의 집밥은 결국 문을 닫았다. 대신 미영인의 부엌이 프랜차이즈가 됐다. 전국 곳곳에 분점이 생겼다. 수강생들은 처음엔 화려한 요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장미영이 가르친 건 기본기였다. 된장을 고르는 법부터 물을 썰 때 칼 쥐는 법까지. 재료를 고르고 다듬는 시간이 조리 시간보다 길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날 또다시 낯선 수강생이 찾아왔다. 소율의 어머니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다가 딸의 이야기를 꺼냈다. 소율이 매일 밤 울더란다. 시어머니 미역국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는다고 했다. 취직 이래 처음으로 병가도 냈단다. 장미영은 묵묵히 그날의 수업을 이어갔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이었다. 냄비에 물 붓는 것부터 된장 풀어넣는 법까지. 아무 말 없이 시범을 보였다. 마지막 간을 볼 때 소율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음식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만 가르쳤으니. 소율은 IT 회사를 그만뒀다. 밀키트도 버렸다. 매일 아침 남편 도시락을 쌌다. 장을 보러 다녔다. 처음엔 회사 동료들이 비웃었다. 500억 기업의 마케터가 장갑 끼고 김치를 버무린다고. 요리 학원도 다녔다. 손도 많이 다쳤다. 하지만 소율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봄날 장미영은 시장에서 며느리를 마주쳤다. 새벽 5시였다. 소율의 장바구니엔 미역이 가득했다. 며느리의 얼굴은 부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여기저기 칼자국도 있었다. 장미영은 그제야 며느리의 눈을 마주보았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정성이 뭔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알겠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준서가 찾아왔다. 아내가 끓인 미역국을 들고서. 서툴고 맛없었지만 장미영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음식을 끝까지 비웠다. 소금은 과했고 미역은 질겼다. 하지만 그 맛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장미영의 요리교실은 이제 전국구가 됐다. 더는 며느리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요리사들을 키운다. 정성의 의미를 아는 이들을 기른다. 장미영은 요리책도 냈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다. 소율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 케이터링 회사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정성으로 사업을 시작했단다. 대기업 연회장 음식을 도맡아 하던 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대신 정성 가득한 상차림을 내세운 소율의 회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블로그 마지막 글 아래엔 아직도 댓글이 달린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사과했다고 한다. 어떤 아들은 어머니 밥이 그리워 울었다고. 삭막했던 가정이 음식으로 화목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장미영은 이제 안다. 정성은 순환한다는 걸. 받은 만큼 언젠가는 돌려준다는 걸. 봄이 왔다. 장미영의 창가에 봄나물이 자란다. 이젠 며느리와 함께 심은 것들이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가 자신처럼 변하긴 힘들 거라고 소율이 말했다. 하지만 한 명씩이라도 변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장미영은 생각한다.